혈액이 모자랄 거예요. 혈액이 모자라. 노인분들 수술을 하면은 네네. 피가 필요하죠. 근데 혈액은 인공으로 만들 수가 없고 혈액을 쓰는 사람들 계층의 불평등이 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20시에도가 인구 변화에 맞는 체제인데 훌륭 체제가 무너진다는 소리는 혈 구조가 약화된다는 겁니다. 전기차는 노동 인력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나 기아가 굉장히 야심차게 전기차 시장을 빨리 가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대한 대응도 그래서 뭐 부동산 얘기 했는데 저출산 고령화 진행되면서 뭐 직업 다 산업 구조에도 변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직업들이 더 쇠하거나 또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어떤 직업들이 흥할까 이런 데에 대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직업이나 산업 관련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우리의 내수 시장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수의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분들이 많아지니까 소비를 이분들은 잘 안 하시잖아요. 네. 소득이 없으니까 생산 가능 연령이 줄어들면서 농력 네. 부족도 일어나게 되면서 네. 내수 시장은 굉장히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 해외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수출 기업들, 수출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또 호황을 가는 가능성은 더 커지고요. 뭐 그런 그림들은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이 많아지니까 네네. 건강 산업, 예를 헬스. 들면은 건강식 시장이라든지 네네. 뭐 제약이라든지 네. 의학이라든지 그런 것도 커질 거예요. 네네. 그렇게만 볼 수 있는데 사실 인구 문제를 들여다보면요, 훨씬 더 재밌는 것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미래 사회에서는 고령 초고령 사회에서는 혈액이 모자랄 거예요. 혈액이 모자랐다. 노인분들도 수술합니다. 노인분들 수술을 하면은 네네. 피가 필요하죠. 근데 그 혈액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커지는데 네. 헌혈을 할 해주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 없구나. 줄어들죠. 아. 근데 혈액은 인공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급을 확대하는 거. 네. 해외에서 혈액을 수입할 수도 있겠죠. 수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혈액을 수입 혈액을 쓰는 사람들과 국산 혈액을 쓰는 사람 그런 계층의 불평등이 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하지 않은 해외 네. 투여를 쓸 수도 있고요. 더 다른 방법은 이제 수요를 줄이는 거죠. 수요를 줄이는 방법에는 로봇 수술이라든가 네네. 복강경 수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비쌉니다. 음. 근데 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으면서 네네. 아마 건강보험에서도 이것이 건강보험 수가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져요. 그리고 많은 수술을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팔스로 대체하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와 관련된 산업들 있잖아요. 바이오 산업 중에서도 로봇 기술이라든지 네네. 그런 로봇 의료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커지겠죠. 또 다른 이제 시장 중에 하나는 미래 사회에 저희가 보기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 경제를 활력을 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는 노인분들, 그러니까 미래의 노인분들 자산을 쌓은 분들일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이 돈을 안 쓴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경제가 이제 잘 흐름이 막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미래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그분들로 하여금 돈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자산은 있지만은 현금이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현금화할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현금화하게 도와드리는 거. 그게 지금은 그 주택 모기지죠. 주택연금. 근데 그거는 정부에 살 수 있는 사이즈는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민간에서 그 어필을 해야 돼요. 그게 신탁입니다. 요즘 광고가 새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신탁이 이분들의 자산을 운용을 해주면서 소득을 보장해줘 나중에 유산 문제까지도 처리를 해주는 그러한 장기 금융이죠. 금융 산업이고 근데 그것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노인 복지, 건강의 헬스케어 이런 것들과도 결합이 될 거고요. 자산을 운용해주는 문제 그리고 유산을 배분해주는 문제 이런 문제 그 보험이라든가까지 확장될 거예요. 지금은 이런 비슷한을 하는 게 상조업체예요. 네. 상조업체와 보험이 따로 있는데 네네. 미래에는 이런 종합금융 형태로 발전이 될 거고요. 제 생각에는 어쩌면은 미래에는 네네. 그런 장래와도 결합되지 않을까? 대기업이 화장장 시장과 그런 뒤에 시장까지 그런 인생의 막바지를 도와드리는 시장까지도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화장장은 서울의 화장장은 꽉 찼어요.
근데 노인분들 더 많아질 거거든요. 사망자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네. 그럼 지금의 화장 형태로 가지고는 수요를 채우지 못할 겁니다.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큰 형태의 화장장이 필요할 거고, 그것에 대해서도 아마 민간 자본이 들어가는 대기업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아까 말했던 신탁과 결합된, 금융과 결합된 토탈 케어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이 인구가 준다고 하니까 그동안 사실 너무 인구가 많았다. 우리가 주는 게 좀 낫지 않냐. 그리고 일손 부족하다는데 과학기술 발달하고 로봇이 생기니까 그 부족한 만큼 보완해 줄 것이고 또 생산 연령 인구도 건강 좋아지고 하면서 상향되기 때문에 향후 인구 문제 한국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신빙성 있는 얘기인가요? 노인분들이 점점 건강해지고 있는 사실인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생산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연령에 별로서 연령에 따라 생산성이 계속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점 진행 떨어지죠. 그리고 그 건강 그 수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 무한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노인분들이 70세까지 일할 수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고령화가 우리나라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약간 뒤로 미루는 효과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도 또 다른 문제고요. 그런 식으로 뭐 건강이 나아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식의 단순 논리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두 번째, 이 우리나라가 인구 문제를 자꾸 노동력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좀 많아요. 이게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이게 인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구는 생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에 의해 관점에서는 주권자이기도 하고 병력이기도 하고 그렇죠. 납세자이기도 해요. 또 학력에 따라서 어린 학생은 학생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거를 딱 노동력의 측면만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우리 인구를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고 어떨 때는 굉장히 위험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그러면서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생산은 어차피 그럼 주로 생산은 로봇이 해결한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은 그러면 소비는 누가 해? 이렇게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소비는 우리 이렇게 모든 걸 수출만 할 것도 아니고 그럼 수출을 하면 그건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기업에 따라서 대응이 굉장히 다르게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를 보면요, 50대 근로자, 생산직 근로자가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밑에 신규 고용은 굉장히 적어요. 왜 그러냐? 전기차 산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부품 수가 훨씬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생산 공정도 훨씬 단순하고 노동 인력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나 기아가 굉장히 야심차게 전기차 신앙을 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대한 대응도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대체만 하면 되는가?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어둡게 보는 게 조선업인데요. 조선업의 특히 거제를 보면 청년들이 계속 떠나요. 2016년 이후로 대우 그 조선제도 있었고 구조조정되고 자꾸 일자리 비정규화되면서 청년들이 떠나요. 그래서 또 그런 신규 인력들이 공급이 안 되는데 이거를 외국인 용접공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외국인 용접공을 굉장히 많이 굉장히 열어놨어요. 뭐 기업의 선택에서 그렇게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선업이라는 게 그 설계부와 현장에서의 숙련이 같이 결합이 돼야지 훨씬 더 좋은 작업들이 나오는 건데 그런 숙련도는 어떡하지? 기계가 그러한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기계화라든가 디지털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제도적 도움들이 이러한 그 고령화의 문제들, 노동력 감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고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더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 혁신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들에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기업과 산업의 그 성장, 그 지속성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1차 처음으로는 인구를 노동력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의 깊은 사고들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교육 얘기 좀 하고 싶거든요. 이게 수능 시에 비해서 올해 신생아 수는 26만이면은 올해 낳은 신생아들이 수능을 응시할 때쯤이면
대학을 2개를 가야죠. 예, 더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이 학생 수 감소가 초중고는 물론 그 대학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들 다들 얘기하는데 제가 듣기로 현재 많은 대학들이 해외 유학생들 주로 중국 학생들 덕에 버티는 데가 많다고 들었고 또 어떤 대학 총장님은 저한테 뭐 시진핑 주석이 그 중국 유학생들 한국에 안 보내면은 무너지는 대학들이 많다고 막 우스갯소리처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외 유학생들 받아서 대학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지속 가능할까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죠. 네, 이게 좀 어떤 지금 문제를 네. 보시면 절반으로 떨어지잖아요. 네네. 지금 그러면은 그 절반은 외국인 학생 채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에 우리가 좀 이민과 관련돼서 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문만 열면 들어오려고 줄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뭐,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지방에 있는 대학에 들어온 친구들이 네. 우리 사회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들은 아니에요, 솔직히. 다시 뭐 굉장히 교육하는- 돌아가거나 네, 아니면은 그렇죠. 불체 단순 노동력으로 남거나 남아봤자 대학을 위한 대학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교육부 교육당국에서 이 문제는 사실 예전에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나라 출산화가 감소되는 2002년부터 이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IMF 이후로 그 효과가 나타난 게 2022년, 2021년, 2022년부터인데요. 그때 태어났던 친구들이 작년과 올해에 지방대 그 대규모 미달 사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미래 문제는 인구 문제는 뭐 복지 지원으로 끝나고 해결되거나 대충 어떤 과학기술로 딱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연결돼 있어요. 지방대를 없애기도 힘들 뿐더러 없애면 지역의 파급력도 굉장히 그러네요. 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손을 못 댔던 거예요. 거기에 솔직히 교육당국의 이해도 관련돼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계속 적극적으로 뒤로 밀었다가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럴 때도 이걸 계속 뒤로 미루고 지금 상황을 버티도록 하겠다? 네. 아니면 미래에 큰 폭탄 돌리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낳고 탈출구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건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근데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방대학이 무너지면은 지역의 무슨 뭐 소비? 술집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합니다. 지역 산업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지역에서 필요한 수준의 인재들이 계속 배출돼야지 지방의 산업도 계속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방 대학이 무너진다는 것은 지방의 그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산업이 줄어들고 있는데 양질의 노동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된다? 그럼 다시 떠나는 거예요. 그게 SK 하이닉스가 네네. 구미를 설립 고민을 하다가 다시 수도권 왔잖아요. 이미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을 새로 만드는 공장을 짓거나 새로 만들려고 할 때 증축하려고 할 때 충청권도 불안하다. 경기도가 오자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양질 인력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급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이 되고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되는 문제인데 네네. 이것이 만들어낼 파장들은 지역 경제의 파장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네네. 하지만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고 이 문제는 들어가야 됩니다. 정치적 용단까지 필요한 정말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합의가 필요하고요. 필요. 이제 입시 인구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입시 제도가 우리의 인구 변화에 맞는 체제인가? 굉장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보세요. 수능 체제가 지속이 되려면은 전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 수가 대학 수보다 많아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무너졌죠. 네, 무너져. 두 번째는 이 한 줄 세우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서로 간에 있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지방에서의 이런 학습 여건의 붕괴, 이런 격차의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줄 세우는 체제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수도권에는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은 네. 일부 수도권 학생을 위해서 전국의 학생들을 줄 세워야 된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사회의 변화가 그렇게 시험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이 인재인가? 그것도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교육제도 다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바뀔지는 교육하시는 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즉 고교 내신 등급제 있잖아요. 네네. 옛날보다 내신 등급이 훨씬 줄어들었는데요.
고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학생들이 죽어나갑니다. 문제 하나만 틀려도요 등급이 네.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고교 내신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때는 그 구간제는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학생 수가 줄어들 때는 법 입시에서 바뀌어야 돼요. 그럼 과연 교육당국이라든가 입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런 고민까지 하는가? 혹시 그분들이 지금의 체제를 존속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의 수도권의 그런 뭐 좋은 학벌 대학들의 그런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지금의 입시 제도를 만들고 계시는 건 아닌가? 우리가 인구 변화가 초래할 굉장히 광범위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 교육 당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특히 우리 입시 제도는 그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전혀 다른 사회에 살게 될 텐데 네네. 그때 적합한 교육을 우리는 시키고 있는가? 이거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의 네. 고민들과 개혁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교육 말고도 학원, 교육 산업 이런 사교육 측면에서도 어쨌든 학생 수가 주니까 크게 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사교육 시장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사교육 시장이 우리나라 교육 시장을 끌고 입시 시장을 끌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교육이 학년기 입시 교육 위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전반적인 교육의 시스템을 봤을 때 맞는가? 미래의 그 과학기술 사회,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 맞는가라고 하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선 보세요. 정년 연장이 필요할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정년 연장이 되기 위해서 그냥 법만 개정해서 이걸 올려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이제 그 노무 형태 그리고 이제 임금 체계 다 바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유연성이 높아져야 되고 그러면은 이분 나이가 먹어서도 계속 다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새로운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이게 직업 재교육이죠. 이런 교육 시장, 평생 교육 시장. 지금 평생 교육 시장이면 약간 교양 교육 시장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직업 재교육 시장으로도 바뀌고 또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 때부터 유아기 때부터 집중적으로 사회에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효율성이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격차 문제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교육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시 체제를 바꾸는 형태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학생 수를 짜 맞추는 문제보다 훨씬 대대적인 우리 교육 체제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그것이 미래 그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인구 변화잖아요. 인구 변화에 맞게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준비를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식의 문제를 전환을 해야 돼요. 인구를 사람의 숫자의 문제로 바라보면요, 우리가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수능식 입시제도는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박사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그럴 가능성이 높다. 없어져야 되는데 어떤 교육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분들이 그걸 유지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사교육 시장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초고령 시대에 우리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이런 데에서 뭐 박사님은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교육 체제는요. 지금의 입시 교육 중심에서 전 연령대를 커버할 수 있는 평생 교육 체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손 놓고 있는 영유아기와 그 성인의 직업 재교육 시장을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나중에 지금 어떻게 키울까 생각해 보면은 어떤 과가 좋으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전 첫 번째로 범용성이 높은 쪽 고민을 그 전공 그런 지식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수학이라든가 영어라든가 그리고 문해 능력 같은 국영수잖아요. 기본이에요. 근데 이걸 국영수를 계속 열심히 하다는 게 아니라 미래 사회에 맞는 컨텐츠, 미래 사회에 맞는 교수법, 미래 사회에 맞는 내용으로 국영수 시장을 공부를 해야 돼요. AI라든가 이런 미래의 빅데이터나 이런 시장에서 수학은 필수적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그렇게 범용성이 높은 기능을 그런 실력과 지식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면은 저는 미래에는 인류학과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비 시장이 다양한데 이거를 더 이상 데이터만 못 풀고 이걸 실제 눈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런 기본적인 범용성이 높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회 각곳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거,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수능 체제가 무너진다는 소리는 학벌 구조가 약화된다는 걸 의미해요.
더 이상 좋은 학교를 간다는 데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필요할 거예요. 근데 좋은 학교로 간다, 레벨을 올린다는 투자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고 미래에 맞는 인재로 키운다는 데로 교육의 방향과 우리 자식을 키우는, 우리 자녀들 키우는 방식도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국 인구 문제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파급 효과 주로 뭐 산업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시 해외 사례들과 비교해보면서 한국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요인, 또 바람직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